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사가 적용하는 일반 기업의 기준과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IFRS 사이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즉 갭 조정 분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일반 기업의 기준만 알면 되지 IFRS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갭 조정 분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장 회사가 IPO를 추진하는 경우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작성해온 재무제표를 상장 직전 3개년도에 대해 모두 IFRS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모회사 소재지에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들은 비상장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모회사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자회사는 모든 해외 글로벌 자회사들은 다 전부 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들도 모회사만 상장하고 자회사는 비상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회사는 비상장 회사이므로 회계감사를 위해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만 모회사의 연결 결산을 위해서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 시스템에 업로딩을 할 때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회계 기준이 일치해야 하므로 자회사 재무제표를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IFRS로 변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갭 차이가 나는 항목에 대해 갭 조정 분계를 작성하고 자회사 재무제표에 이 분계를 합하면 IFRS 재무제표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과 IFRS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분야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임대차 계약 리스 회계 처리,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리스 거래를 예를 들어 갭 조정 분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리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4년 올해 1월 2일에 업로드한 금융리스 기말결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욱주는 서울 을지로에 사무실을 5년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 물건은 을지로 페럼타워 2개층 사무실이고요. 월 임차료는 2개층 합계 5천만 원입니다. 임차계약 시작일은 2021년 12월 1일, 임차계약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로 5년입니다. 임차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염가구매 선택권 약정은 없습니다. 임차 건물은 신축 건물이어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40년으로 추정되며 임차한 사무실 2개층을 취득하려면 160억 원의 취득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욱주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0%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임차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형욱주는 비상장 회사이어서 위의 임대차 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합니다.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금융리스 분류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 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약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리스 기간 종료 시 염가구매 선택권 약정도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리스 기간이 5년인데 이 자산의 내용 연수는 신축 건물이어서 4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내용 연수 40년의 75%는 30년이 되는데 30년 이상 리스하지 않고 5년만 리스했으므로 금융리스가 되지 못합니다. 리스의 현재 가치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1년에 6억이죠. 6억을 5년간 리스하면 리스로의 총 명목 가치는 30억이 됩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좀 후에 나오는데 23억이 되는데요. 이 자산의 시가인 160억 원의 90%에 미달하기 때문에 금융리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용자산이 아닌 자산을 리스한 것은 아니고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자산이죠. 범용자산이 아니죠.
범용자산이 아닌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금융리스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 금융리스 분류 요건 5가지 중 그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운용리스란 일반적인 임차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회계 처리는 매월 임차료 지급액 5천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6억을 지급할 때마다 그냥 차변의 임차료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형욱주의 모회사는 상장회사입니다. 모회사의 연결 결산을 위해 형욱주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작성한 자기 자신의 재무제표에 갭 조정 분계를 더해 IFRS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모회사 연결 시스템에 업로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욱주는 자신의 재무제표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했으나 모회사 연결을 위해서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전환하는 갭 조정 분계를 작성하여 IFRS 재무제표로 변환해야 합니다. 운용리스는 임대차 계약을 그냥 임대차 계약으로 보므로 매월 임차료 지급 시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금융리스는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소유의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장기 할부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의 장기 할부 취득으로 보므로 임차기간 첫날에 미래 임차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의 총합계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여 사용권 자산과 금융리스 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총 임차료의 현재 가치는 매월 임차료 5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증분이자율 10%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리스 기간이 60개월이니까요. 개월로 변환하기 위해서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을 구하고 그 이자율의 60개월의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는 47.0654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일에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금융뉴스 기말결산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여서 47.0654를 곱하면 현재 가치는 23억 5,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금액을 리스 개시일에 차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의 금융리스 부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차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은 자산의 회계 처리는 이제 이후에 리스 기간 동안 매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현재 가치 23억 5천만 원이 나왔으니까요. 60개월로 나눈 3,900만 원을 매월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금융뉴스 부채 회계 처리의 경우 매월 말 회계 처리는 유효이자율법 삼각표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유효이자율법 삼각표에 나오는 각 라인별로 그러니까 매월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1개월 차를 보면 삼각표상 유효이자는 1,961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을 차변의 이자 비용 그리고 매월 리스료 지급액을 대변의 현금 5천만 원 매월 리스료가 5천만 원씩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죠. 그러면 현금 5천만 원에서 이자 비용인 1,961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금융리스 부채 원금의 상환액이 되고 부채 상환액은 1개월 차에는 3,03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개월 차 회계 처리도 상각 유효자율법에 의한 상각표상의 2회차 라인에 있는 유효이자, 부채 상환액을 차변에 적으시고 리스료를 대변에 현금 지급액을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전환하는 갭 조정 분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월 말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금액을 계산했고 그 다음으로는 매월 말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금액을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과 리스 부채의 유효이자율법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각각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갭 조정 분계는
매월 말 결산을 하는 시점까지의 운용리스 회계 처리를 취소하시고 금융리스 회계 처리를 리스 개시일부터 매월 말 결산하는 그 시점까지 누적적으로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형욱주가 2021년 12월 1일에 을지로 사무실을 5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년 후인 2022년 12월 말에 기말 결산을 하는 경우 운용리스 회계 처리를 금융리스 회계 처리로 어떻게 변경하는지 갭 조정 분계 작성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조정 분계 첫 번째 단계는 운용리스에서는 매월 임차료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므로 리스 자산이나 리스 부채 회계 처리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에 리스 자산, 사용권 자산을 쓰고 금융리스 유효자율법 삼각표 맨 윗줄에 총 리스로 현재 가치를 리스 자산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리스 자산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원가 23억 5,300만원 나누기 리스 기간인 5년 60개월로 나눠서 매월 감가상각비를 구하고요. 곱하기 임대차 개시일부터 결산일인 2022년 12월 말까지 누적 경과기간 월수, 여기서는 13개월이죠.를 곱하면 5억 9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리스 자산은 자산과 상각 누계액을 각각 구분하여 쓰는 총액법으로 금액을 각각 구했지만 리스 부채의 경우 결산 시점인 2022년 12월 말 잔액만 알면 됩니다. 즉 갭 조정 분계를 할 때는 리스 개시일부터 결산일까지 모든 회계 처리를 다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결산일 현재에 있어야 되는 자산 금액, 부채 금액만 적으면 되므로 리스 부채의 경우 결산일 현재인 2022년 12월 말 현재 잔액을 유효자율법 삼각표상에 있는 그 금액을 찾아서 대변에 금융리스 부채 19억 3,7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 회계 처리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는 단기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을 하는 2022년 1년간 운용리스료, 즉 임차료 50백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12개월 회계 처리를 대변에 기재하여 취소합니다. 일반 기업에 준해서 차변에 운용리스료, 임차료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준 회계 처리를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손익계산서 개정은 기말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되므로 전기 이전의 금액은 이미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전의 금액은 제외하고 오로지 결산일이 속한 그해 단기분만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말 결산을 한다면 올해 3개월 동안만 합하면 되는 거고요. 반기말 결산을 한다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기간만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12월 말 결산을 하므로 2022년 1년 동안 12개월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가 취소되면 금융리스 관련 손익계산서 개정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먼저 리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합니다. 취득원가 23억 5,300만 원 나누기 60개월 곱하기 2022년 1년에 해당하는 12개월분만 곱하면 4억 7천이 나오죠. 이 금액을 차변에 감가상각비 4억 7천으로 기재합니다. 왜냐하면 운용리스에서는 운용리스 회계처리에서는 이 회계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금융리스 부채 이자 비용을 차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이므로 역시 결산일이 속한 2022년 1년분만 더해서 회계 처리하시고 그 이전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유의자율법 삼각표상 이자 비용 칼럼에 있는 2022년 1년간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이 모든 회계 처리가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한 회계 처리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의 차이를 구합니다. 차변합계가 대변합계보다 적기 때문에 차이 금액을 차변의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으로 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매월 임차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며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유유자율법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리스 기간의 초기에는 금융리스 회계 처리 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만약 전기에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를 했더라면 이 차액만큼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컸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화면 위쪽의 표에 나와 있는 갭 조정 분계를 형옥주의 일반 기업에게 준 재무제표에 가산을 하면 IFRS 기준 재무제표로 변환이 됩니다. 아래에 나오죠. 갭 조정 분계를 입력한 부분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BS를 보시면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매월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고 끝이므로 BS에 리스 관련 자산이나 부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IFRS 기준 재무제표에서는 사용권 자산과 금융리스 부채가 매우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리스를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IFRS로 처리하면 유효이자율법 효과로 인해서 리스 기간 초기에 비용의 총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리스 기간 전체의 비용 합계는 두 회계 기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초기에 차이가 나는데 그 방향이 후기로 가면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야 초기 방향과 후기 방향이 반대로 나와야 합한 그 금액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부채는 큰 금액이 증가하는데 자본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리스 회계 처리를 IFRS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 부채 비율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리스를 일반 기업에게 기준으로 처리하면 오른쪽 손익계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매월 임차료를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고요. IFRS로 처리하면 리스 자산 감가상각비 판관비고요. 리스 부채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나뉘어 처리가 됩니다. IFRS 초기 단계의 비용 합계가 일반 기업의 기준보다 크므로 세전이익에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으로 나뉘어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만이 영업이익을 감소시켜서 영업이익 측면으로만 보면 IFRS가 유리합니다. 또한 EBITDA를 계산할 때도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다시 더해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IFRS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했으므로 영업이익에 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게 되어 EBITDA 측면에서도 IFRS가 훨씬 유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금융리스, 운용리스 비교하는 사례는 IFRS 실무회계 8장 금융리스 회계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